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북스라는 출판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노재현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 시간 좀 안 되게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진지하고 약간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다른 선생님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박민호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있습니다. 방금 발제했던 대학교 김봉현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자리에 불려오게 된 것이 2009년부터 한 4년 정도, 만 4년을 광화문글판 문안선정위원회 멤버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여기 이제 작가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지만은 문정희 선생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시인이시고 하신데, 문 선생님도 사실 광화문글판에 작품이 걸렸었어요. 그때가 2009년 겨울 글판에 걸렸던 것인데, 아까 김봉희 교수님이 발표하실 때 잠깐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문 선생님의 겨울사랑이라는 시의 한 구절인데,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라는 시구였고, 당시에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문 선생님께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글판에 걸리는 것은 물론 사문이나 에세이에서 따오는 글귀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국내외 시인들의 시구에서 전문을 다 실을 수는 없고 인상적이거나 좋은 시구를 일부를 이제 따서 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호응도 많은 것인데, 저는 신문사 문화부장 출신인데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일반 분들은 지나가면서 문구가 참 좋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감동을 하거나 또 사진을 찍거나 친구에게 보내거나 하면 그만인데, 창작을 하시는 원작자 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중한 시 전문이 실리지 않고 일부가 잘려나가서 싣는 그런 기분은 혹시 안 드실까? 그럴 때 혹시 기분 나쁘시지는 않을까 궁금해서 제일 먼저 문정희 선생님께 그렇게 계제가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너에게 가서 뭐라고 돼 있죠? 하얀 생애가 되고 싶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광화문 글판에 인용된 그 규절 그 다음부터가 문학이에요. 저기까지만 하면 조금 대중적 소통에는 굉장히 더 활용도가 높지만 문학성은 많이 그 다음 기절부터인데, 저게 워낙 그때 아마 지금 현재까지 200 몇 편이 실린 가운데 많은 문자나 소통의 베스트 5손가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후가 합격을 기원하는 문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겨울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을 노래한 거였는데, 합격을 기원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자가 주고받아졌고 방송국에도 그런 문자가 왔다고 하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작가의 의도하고는 별개로 자기의 경험으로 체화하면서 소통하고 공감한다, 그런 지적하셨죠. 아마 그런 한 예가 된 것 같은데요. 요새는 어쩐 일인지 저 다음 기절을 얘기하면 사족이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많이 쓰였고, 또 이 이후에 다른 건물에서도 전국적으로 한 서너 번 이상 저것이
인용이 됐고 또 어느 고개에는 시비도 서 있고 그래서 요새는 저것이 완성작 같아요. 잘 이은 거는 근본적으로 좋아할 문제는 아니지만 광화문 글판에 쓰인 것은 괜찮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 문구가 기억이 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9년 가을에는요, 장석주 시인의 시 대추 한알이라고 있었어요. 그 시의 일부 인용을 한 것이 내 걸렸었는데 이렇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래서 작은 대추 한 알도 가을에 익기까지는 엄청난 시련 그런 성장 과정이 있다는 그런 시였었는데 이것이 이제 패러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당시에 본 것인데 한 가족이 있는데 남편이 술꾼이라서 밤에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밤늦게. 그러니까 부인이 그 남편을 보면서 내 남편의 얼굴이 저절로 붉어졌을 리가 없다. 저 안에 소주 몇 병, 맥주 몇 병, 삼겹살 몇 건, 이런 이제 패러디도 보았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의 시인의 원 의도와는 달리 대중들에게 소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국문과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계시는 박민원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화문 글판의 시도 문학 맞습니까? 이거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그 관계자분께 정말 여러 번 여쭤봤거든요. 제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짧은 시를 선호하지만은 않아요. 사실은 짧은 시도 저도 2줄짜리도 써보기도 했고 저도 시도 가끔 쓰거든요. 그런데 상투적으로 짧은 글을 쓰는 것은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시가 너무 길어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또 산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짧은 식구, 짧은 문장 안에 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함축미 있는 문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시단에서도 극서정시라고 해서 정말 짧은 시, 하이쿠나 아니면 시조처럼 짧은 글귀를 가지고 시를 쓰자는 그런 운동까지 있을 정도니까 당연히 그 짧은 식구 몇 줄, 한 3줄, 4줄이라고 해도 그게 시가 안 된다고는 전혀 말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나오려고 그랬는지 25주년이나 되었다는데 광화문 글판이 저한테 정말 현실성 있게 정말 존재감을 가지고 다가온 거는 이번 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광화문에 자주 나갔거든요. 자주 나가서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천막 앞에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앉아 있다가 우연히 교보문고 저는 교보 생명이라기보다는 교보문고 빌딩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교보문고 빌딩을 봤는데 글자판이 정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꽃피기 전 산처럼 또 꽃핀 산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을 울렁이 보였으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쩌면 그렇게 멀어 보였는지 저한테 굉장히 낯설게 느낌이 오면서 야 저기에 내가 느끼는 봄하고 굉장히 다른 봄이 이제 서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던 봄의 경험이 있어요.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된 경험인데 근데 오늘 선생님 말씀도 듣고 또 여기 문정희 선생님 아까 고은 선생님
이런 이제 글귀들을 쭉 그 공연하면서도 보고 하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폭넓은 공감을 갖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안출해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많은 것들 속에서 아까 뭐 정치나 사회적인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을 수 있는 뭐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상상력이나 의미망을 넘어서까지 사람들 마음을 깊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꼴을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짧은 시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그 짧은 시의 이상이라면 이상이랄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시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깊어지는 것.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좋은 어떤 글, 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심해 오신 것이 이해가 좀 되고 앞으로 더 뭔가 더 지혜를 쥐어짜고 뭔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은 너무 긴 것은 아닐까. 그 조금 더 아닌가요? 예. 자주 말씀이세요? 뭔가 그 판의 형식을 요즘에 디지털 시대인데 이렇게 공감 가는 글씨체나 이런 친화감을 주는 걸로 하더라도 더 그 뭔가 변화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글자판의 형태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일반 독자 입장에서 또 제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소설가이신 전성태 선생님이신데요. 그 유치하달까 단순한 의문이 떠올라요. 그 대부분 시가 채택이 되는데 혹시 소설가로서 질투나지 않으십니까? 글쎄 지금 소설 문장도 좀 덜어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장편 소설을 첫 번 연재하고 계세요. 이제 창작가 위평에. 이런데 꼭 쓸 수 있는 거 의식하면서 문장을 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와 소설이 그 장르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정신도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설 경우에는 소위 뭐 산문 정신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요. 그래서 산문 정신 경우는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는 쪽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광화문 글판이 애초에 이제 지금도 담당을 하고 있는 많은 역할이랄까 몫이 위로, 소통, 또 힐링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성태 선생님께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런 힐링이나 위로, 소설, 소통, 격려 이런 쪽으로 문구들이 좀 치우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문 혹시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교보 빌딩을 오면은 이제 세 가지가 참 반갑습니다. 물론 책이 아주 많은 게 제일 반갑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로비에 정원 가보셨어요? 뒷뜰에? 거기는 진짜 제가 자주 가는데요. 여기 오기만 하면 꼭 갑니다. 거기 가면은 무슨 애기 동백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그 맹죽 대나무를 꼭 보러 가요. 거기 대나무 꼭대기까지 쫙 보고 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숲을 좋아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가는데 그거 한 40여 그루 맹죽 아주 큰 왕대를 말하죠. 그게 한 40여 그루인데 아까 오다 보니까 올해 또 죽순이 하나가 죽순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두 번째 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광화문 글판인데 이제 광화문 글판 아까 우리 이야기
이제 여기 아까 교수님이 하실 때 했지만 침묵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사실 광고로 따진다면 광화문 글판은 침묵 같아요. 왜냐하면 2차원 문자라는 요즘 영상, 소리 이런 것으로 뭔가를 어필하는 그런 시대에 문자로 뭔가를 어필하는 것도 일단은 침묵에 가깝고 그 다음에 아주 짧아요. 많은 이야기들을 앞뒤를 다 걷어내고 아주 짧아요. 거의 그건 말을 삼킨거나 다름없이 짧아요. 그래서 그것도 침묵에 가깝고 이제 수용자 그걸 본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 광화문 글판을 아까 뭐 힐링 뭐 이렇게 다 했지만 형용사 하나로 광화문 글판들의 글들을 형용사 하나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잔잔하다. 저는 이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랄까 그걸 보고 있을 때 옆에 사람하고 말 절대 안 해요. 왜 이미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말이 주는 어떤 파문에 자기가 잠깐 휩싸이면서 자기가 약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요. 자기 내면하고 딱 만나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환이 되죠.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게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광화문 글판을 보면서 제 스스로도 제가 20대 때 광화문 글판들을 이렇게 술 먹고 이제 인사동에서 술 먹고 일산 들어가면서 광화문 오면서 뭐 어쩐 날은 광화문 글판 째려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졌거나 뭐 이러면은 째려서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광화문 글판들이 줬던 어떤 울림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잠시 서서 본 사람들 또 버스 타고 가다 창밖으로 본 사람들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하기도 했을 거고 누군가하고는 화해를 하기도 했을 거고 아마 심지어는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접은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광화문 글판이 그런 측면에서 뭐 밝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기도 하지만 그 힐링으로서 어떤 침묵하게 하는 짧게 자기 침묵을 하게 하고 자기를 잠깐 만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으로서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얘기하죠, 뭐 이렇게. 네. 지금 우리가 광화문 글판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미 이것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그 단어 어떤 문화의 하나 아이콘 같이 지금 정착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게 지금 교보생명에서 제공하는 한 기업이 자기 빌딩에 새겨놓은 식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건 3년 전 베니스에는 유일한 한 종합대학이 있는데 그게 카포스카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한국의 작가를 한 사람 좀 초대해서 그 서로 좋은 공감을 갖고 문화를 서로 교환하고 싶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제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하필 그럴 때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이 제가 교보생명 광고에 그 찍혀가지고 텔레비전이 방영되던 그 3개월 동안 제가 베니스 대학에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명 베니스 대학 그냥 제대로 된 이름은 카포스카리 대학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늘 텔레비전에 한국에 방영이 되고 있다 그러는데 보질 못하고 베니스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거기서 특강을 할 때마다 정말 세계가 얼마나 그 한마당이 되었는지 교보생명 광고를 그대로 따다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비춰주는데 거기에 마침 우리의 그 가을 풍경과 아름다운 그런 교보생명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분위기가 물씬한 그런 그 우리나라 탑과 떨어지는 낙엽과 아름다운 풍경 속에 친구처럼 오래 믿어도 되는 보험을 상징하는 그런 광고 문구가 나오길래 저도 은근히 한국 풍경도 좀 자랑할 겸 묵인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늘 이렇게 뿌려질 때마다 좀 속으로 한 시인으로서
너무 저 시인은 어떻게 광고까지 출연을 하는 좀 상업적인 혐의가 있는 시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까 봐서 제풀에 제가 늘 얘기한 것이 저 회사는 바로 한국의 메디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문화나 예술을 향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광화문이라는 한국의 가장 큰 타임스퀘어가 같은 그런 가장 큰 대로변에 가장 큰 빌딩에 가장 좋은 몫을 서점을 내놓고 있는 아주 문화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기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자기의 빌딩에 식기를 한 계절에 하나씩 바꿔주는데 그것이 이미 광화문 글판이라는 하나의 그 거의 보통 명사화 돼가는 그런 언어가 됐다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지금 아까 저를 소개하는데 한국 시인협회 회장이라고 돼서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자유 고독하고 떠들고 다니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 어쩌다가 저는 단체 약간 굴레도 가끔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인연이 생기면.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세종대왕릉에 시인들 봄 세미나를 갔었어요. 그런데 왜 세종대왕릉이었는가? 지난 가을에는 DMZ였거든. DMZ 우리나라 분단의 상징에 가서 시도 읊었는데 이번에 왜 세종대왕릉이었나? 우리 모국어가 너무 파괴되고 모국어가 너무 흙탕물이 되어 있는 현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국의 시인으로서 시인들을 세종대왕 능 앞에 전부 같이 모여서 시를 같이 입을 모아서 읊었어요. 김소월, 그다음에 정지용, 올해 탄신 100주년인 미당 서정주, 박목월 이렇게 시를 계속 읊으면서 뭔가 이 좁은 공간에서 시인들이 이렇게 읽고 있는 이 모습이 작은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확산되어서 한국 전체의 언어를 좀 바꾸기를 진심에서 바랬었거든요. 바로 그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현재 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무기의 언어예요. 폭력적이고 상처 입은 언어이고 서로를 비방하고 편가르고 날카로운 그런 무기가 횡행하는 무기의 언어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화해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바꾸자 해서 무기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바꾸자는 뜻에서 바로 세종대왕 능 앞에서 그런 이벤트를 벌이면서 저는 광화문 이 글판에 걸려있는 불과 몇 줄의 식기 이것은 시 전체가 실렸다든가 식기라든가 계절의 어떤 감수성을 드러냈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흙탕물처럼 파괴되고 폭력적이고 요새는 뭐 젊은이와 통역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어가 이상해져 있어요. 막 조와 뭐 이상한 단어들이 매일 새로 탄생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사고나 행동의 영역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심성이나 모든 한국인의 인생이 삶이 파괴되는 것과 직결되는 여러분 TV를 켜보십시오. 온통 조금의 어떤 주저함이 없이 내뱉는 각종 톡쇼를 빙자한 개그맨과 뭐 수다쟁이들과 이런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한국인의 삶이라는 건 날로 참을 수 없이 황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광화문이라는 가장 상징적인 그 광장에 가장 절제되고 아름다운 보석의 언어가 걸림으로써 한국인이 이렇게 문화국임을 자랑하고 이렇게 절제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화할 수 있는 씨앗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현해 주는 것이 바로 광화문 글판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 어떤 의미지 않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기꺼이 나왔었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인이 지금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이 폭력적인 무기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 사랑의 언어, 절제되고 아름다운 우리 본래의 모국어로 환원하자는 씨앗으로의 언어가 광화문 글판에 붙어 있지 않나. 이건 정말 자랑스럽고 상징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꿈의 어떤 언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참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제 이 광화문 글판에 대한 소감은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비교적 최근 들어서 도대체 문학의 언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이제 문학의 언어
문학의 기능 이런 얘기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막고 뭐 또는 뭐 바꾸고 또 어딘가로 나아가게 하고 이런 생각을 꽤 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정말 최근 들어서는 제 자신이 지쳐서 그런지 그 언어라는 것이 과연 문학의 언어라는 것이 과연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작용할 수 있나, 뭔가를 좀 바꾸고 막고 이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아 정말 뭐 치유하거나 아니면 생각하게 하거나 하는 것만이라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좋다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는데 또 전성태 작가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부채를 한번 붓글씨를 한번 부채에다 멋있게 써보겠다고 흰 부채를 사봤는데 거기에다가 시 글귀를 좀 적어봤거든요. 근데 10줄밖에 안 되는 시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부채에다가 붓으로 쓰려고 하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이 몇 줄 안 되는 그것 그리고 여백이 있는 것 그 자체로 아주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그 꼭 시들이 위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사회에 뭘 기여해야 되고 교훈을 내포해야 되고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시의 가장 궁극적인 그 최선의 절정은 감동이라기보다는 매혹이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화문 글판에 있는 글들은 어쩌는 수 없이 시지만 그게 약간의 프로파간다적인 전 시민을 상대하고 있고 광화문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다소의 위로와 교훈의 함의가 되어야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학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이것이 어떨 때는 조금 그 문학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약간 완벽하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꼭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화문 글판에 놓여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았고 좀 받아 적고 싶고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의 궁극적인 시가 가지고 있는 감동보다는 매혹, 그 존재 자체의 매혹 그것이 조금 아니다 하더라도 광화문 글판에 놓여 있을 때 훨씬 아주 아름답게 튀어오는 그런 경험을 또 저는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무명의 사람들의 글, 왜 보면 일기나 아니면 수기나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또는 뭐 그런 무명인 사람들의 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중에도 굉장히 좋은 아주 가슴을 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 문안선정위원회가 단순히 그 몇 명이 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그 일반 독자나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매번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도 같이 후보로 추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정된 중에서는 뭐 일반인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몇 년 전에는 제 기억에 그 힙합곡 힙이라는 자취일기인가 하는 그 노랫말의 일부가 문안으로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아까 김동현 교수님께서는 그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셔가지고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광화문 글판의 미덕을 하나만 꼽자면 어떤 점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진정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가치가 가장 훌륭한 것이 아닌가. 아까 우리 문 선생님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 자리에 어떻게 돈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홍보 그 5개 광고로 치면은 저게 얼마나 커다란 가치를 갖고 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게 만약에 광고나 홍보 메시지를 담았다면 사람들이 과연 지금과 같은 그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뭐 매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무리 비영리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목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까 발표하는 중에 이제 빠진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기계가 답하는 소위 말해서 그 스마트폰 짝퉁 앱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400만 명이 벌써 내려받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중에 80%가 청소년 주로 10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이제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기 말을 좀 공감하고 또 누군가가 자기 말에 반응을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의 어떤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게 10대만의 문제일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공감이라는 것과 힐링이라고 하는 것, 위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화문 글판에 걸려 있는 시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일부 출연한 내용들이 꼭 위로와 뭐 힐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내재적으로 고민하는 문제인 뭐 사랑이, 그러니까 테마죠. 인간의 본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테마 같은 것들. 그런데 오늘날 살면서 사실은 사람들은 그걸 위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 존재감이라든지 나는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사실 시시각각으로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인 이상은 늘 고민하는 문제인데 비로소 그러한 기회에 우리가 비로소 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것들, 간과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비로소 이제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거나 위안을 받는다는 걸 떠나서 나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기반들은 사실은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메시지에 노출돼서는 그런 것들을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기반 원천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문학적,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본질을 혹은 본성을 다루는 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이 늘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궁극적인 테마와 연결된 것들이고 그것을 맞닥뜨리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다시가 한번 곱씹어보고 그리고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다른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심미적 카리스마라든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런 진정성 기반의 공감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서로 공유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가로 20m, 세로 8m니까 또 이 알짜 그 땅 아닙니까? 금싸다기 땅인데 광고 가격으로 치면 엄청나겠죠. 제 생각엔 그래서 교보생명이 버림으로써 더 큰 걸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글판이 많이 진화를 해왔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까 박민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부터 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 좋을까, 변화하면 좋을까 말씀을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그 글판에 있는 식구들 이런 게 오르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저도 그동안 75회, 6회인가 있었다는 그 글판들을 그 중에 이제 몇 개를 보게 됐었어요. 그런데 정현종 선생 식구라고 그러던데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했나? 그런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인데 실은 그것이 그 사람의 한 생애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 식구가 제가 그 시 전체는 잘 모르겠는데 그 문장이 저를 아주 때렸어요. 그것은 정말 그 식구를 봤을 때 저 자신이 미처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고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그것이 가진 어떤 울림이 아주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부터는 저 교보생명 보험 설계사분들을 함부로 안 대게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생각에 정말 그 좋은 하나의 표현에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표현들을 저 더욱더 고심해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아름다운 식구도 좋고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정말 누가 읽었을 때 그 공감의 진폭이 큰 언어들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이게 두루 통하면서도 많은 그 기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조금 찌르는 게 있었거든요. 네. 문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예. 어떻게 더 진화를 할 수 있을까? 너무 짧기 때문에 저기에 뽑힌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경험상. 저는 책도 뭐 몇십 권 내기도 했지만 저기에 뽑혔을 때, 저기에 시가 걸렸을 때 내가 출세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좀 쌀쌀 맞았던 여학교 시절의 남자친구를 불러내서 보여주고 싶은 기분까지 들 정도로 그런 그 뭔가 우쭐하고 기분 좋고 이런 그 기분이 들었는데요. 글판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아야 되고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딱 문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는 수 없이 계몽이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계몽은 교훈과 직설어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계몽한다든가 이런 어떤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만 아까 우리 시대가 여기 한병철의 피로사회라는 그림이 나왔지요. 근데 그분은 또 투명사회라 해서 우리 사회는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눈만 뜨면 뭐 CCTV와 모든 행적 하나하나가 카톡 하나만 해도 다 기록이 되는 그 투명사회인데 그 투명이 바로 우리를 속박하고 폭력으로 우리를 감고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거는 과잉 사회예요. 너무 뭐가 많아서 항상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느 그 유명한 뮤지엄에 갔더니 몇십억짜리 그림이 너무 많이 걸려 있으니까 넝마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고 결핍이 주는 그리움들이 있는데 너무 과잉된 사회, 과잉된 소음, 과잉된 속도, 물질 이런 거, 욕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디자인을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글자 수는 제가 어떨 때 이거 운전하다가 보다가 앞차 부딪히지 않으려고 고생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자가 더 늘어나면 길게 읽어야 되니까 글자 수는 괜찮은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무슨 디자인은 더 많이 세련도와 그 오늘날의 우리의 그 감각에 맞게 좀 더 진화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꼭 모양도 네모난 글판 이게 아니고 뭐 다른 모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진화를 더 꾀하면 시각적 진화도 좀 꾀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하나만 더 저는 언제든지 멈추지만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참 감사드리죠. 시인으로서요. 전 선생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이 광화문 글판도 계속 진화를 이제 해왔잖아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초기에는 옥외 광고로 이렇게 취급을 받아서 광화문 여기 종로구청에서 벌금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감수하면서 내걸고 이제 뒤에는 이게 어떤 문화 현상이 되니까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지금까지 글판이 왔고 또 그 참 그래요. 뭐 왜 하필 교보 빌딩에 저런 글판이라는 게 출현하게 됐고 또 그게 이렇게 굉장히 첫 시도하는 새로운 어떤 문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는가 그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궁금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창립하셨던 이제 대산 선생 같은 경우가 그 예를 들면 지금 이 교보 빌딩 바깥에 외장 색깔이 있잖아요. 그 무슨 색깔이라 그래야 되나? 그 색깔을 만들 때 황혼이 질 때 가장 아름다운 노을빛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색깔을 처음에 고안해낼 때 이렇게 찾으라고 할 때 이렇게 줬던 팁이 시골 그 농부가 그을른 농부가 쟁기질할 때 흘리는 땀 그 색깔을 만들어내 이제 찾자 이렇게 해서 그 색깔을 찾은 거고 또 뭐 개성원에 이제 실내 그 보면은 미색 개통이 교보 색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그 회장님 같은 경우도 그 색깔을 만들어낼 때도 그 시골에 그 닭이 알을 막 낳을 때 그 색깔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이 나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 미적인 어떤 거라 하고 또 가치관 이런 것들 그 뭐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뭐 다른 상가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벌지도 못할 것 같은 교보문고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가치들 때문에 이제 이런 광화문 글판이 만들어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필연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더 자연스럽게 놔두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 정도로 가고 또 뒤에 어떤 요구가 생기면 스스로 진화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지금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문안 선정하는 게 이제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아마 저한테 그 문안 선정위원으로 하자 그러면 잘 안 할 거예요. 너무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참 그대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얘기를 뭐 더 나눴으면 좋겠으나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그게 있습니다. 길을 찾는다. 그 길이 없으면 만들어간다. 그 글판에 걸리는 식구 같죠. 근데 이 길을 찾는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간다라는 말은 이 광화문 글판을 처음 만드셨고 또 교보 생명도 만드셨고 교보문고도 만들었던 고 신영호 창립자 분의 좌우명이랍니다. 제가 우연히 그분의 이제 전기를 읽고선 그 좌우명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광화문은 이제 네 거리지만은 사실 그 광화문 글판 자체도 길인 셈이죠. 그래서 신영호 창립자께서 그 처음으로 교육보험이라는 것도 창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보문고라는 또 큰 서점도 만들었는데, 광화문 글판 자체도 길이 없다면 만들어가자 그 좌우명에서 나온 좋은 그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긴 이야기는 못 나누고 얘기만 짧게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글판을 만들어 주신 교보생명하고 또 광화문 글판 자체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